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와 경호처 간 연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돌연 사표를 내고 경찰에 출석하면서 앞으로 영장 집행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주제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중점으로 설명하셨나요?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을 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경찰 조사조에 탈투명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유혈 사태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관저에 무장경력들은 왜 있는 건가요? 해상목 대행이랑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제시한 제3의 대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상 분위기가 강경파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2차 조사에는 왜 응하신 거예요? 1차 조사에는 안 응하시고. 방해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는 얘기 하시나요? 네, 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 부대변인 네. 부위원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성준 경호처장이 또 이제 전 경호처장이 이틀째 오늘 소환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지금 이제 첫 출석을 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한 강성파, 또 김용현 전 장관과 좀 친밀하다. 뭐 일각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뭐 이렇게 불렸던 김성훈 경호차장은 또 불출석하고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통일되고 일치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서야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뭐 처장과 차장 간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수사 끝나고 난 이후에 박종준 전 처장이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류는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호처를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업무를 했을 때는 이게 불법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 불이익을 국가 공무원이면 기본적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또 불이익이 있고 뭐 예. 연금 문제도 앞서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처장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가? 사직서를 상당히 기습적으로 던진 겁니다. 예. 그거는 본인의 사법적인 피해자 신분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 차례 불응하다가 갔으면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는 긴급체포 가능성이 매우 높이 점쳐지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긴급체포를 할 때는 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필요성 중에 가장 주된 축은 이 사람을 바로 풀어주게 되면 다시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예. 본인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불법을 할 것이다. 또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이다. 라는데 그것을 내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긴급 체포를 하지도 않았고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저울질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됐으니까 이 박종준 처장으로서는 본인은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법률적으로는 달성한 측면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집행과 관련해서 경호처가 흔들린다는 부분이 사실 외부로 그 신호로 가 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행에 있어서는 뭔가 전략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세우면 이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좀 높이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박종준 이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출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 안위와는 사실은 조금 이제 네. 거리두기를 하고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경호처 직원들의 뭔가 이제 말씀하신 네. 대로 신분이라든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라든지 이런 불이익 네. 때문에 또는 법 집행 본인이 또 경찰 출신이니까 네. 그 경찰과의 그 뭐랄까 친장 관계라든지 이런 개인 사적인 네. 이유로 이렇게 딱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피해자고 본인이 경찰대 출신에 대통령하고는 거리두기를 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법률적으로 살아날 그 방향을 그 선택지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사표 수리도 제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이게 수리될지 안 될지도 사실 유동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마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표를 던지지 않았으면 긴급체포 됐을 겁니다. 거의 예. 저는 100%라고 확신하는데 그 가능성을 그냥 없애버린 거죠. 본인이 결단 내리고. 이 선택지에는 대통령과 본인 자신의 사법적인 부분, 후자에 좀 더 방점을 찍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좀 했다. 네. 그 해석이 맞다면 그러면 이 김성훈 경호차장 이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경호차장은 불응한 걸 보면은 여전히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대통령과 계속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쪽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전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박종준 처장이 전 처장이죠. 어제 전격적으로 경찰에 가게 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경호처 내부에서는 당연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집행에 이어서 2차 집행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차 집행 과정에서는 이 관저의 외곽을 수비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미 경호처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번에 1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 측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경호처장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스탠스를 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장 자체가 잘못 발부가 된 것이다. 불법적인 영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저지한 것은 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예. 해야만 경호처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처장 입장에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긴급 체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먼저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나간 것이죠. 예. 그리고 김성은 차장이 이제 대행으로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여기 흔들리지 않는 본인이 만약에 직을 내어놓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체포가 됐을 때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간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경호처에서는 흔들림 없는 자세를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처장이 먼저 경찰에 출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경호처가 집행을 똘똘 뭉쳐있다 이 뜻이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 집행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경찰에 가서 거기에 대해 소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경찰력이 동원된 것 이것이 오히려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박종준 전 처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호처가 흔들리고 있는 거다. 아니다. 오히려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두 분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내부적으로 당연히 처에 그 있는 일선의 직원들은 흔들릴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처장이 먼저 움직였다.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일선에 보여주기 있는 위해서.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를 위해서 이제 박 전 처장이 나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처음에는 박 전 처장이 뭐 사표를 내고 경찰에 출석하는 사실을 대통령실은 몰랐다. 오히려 만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다가 오히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좀 솔솔 들렸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경질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즉각적으로 나왔던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에 가깝다고 몰랐다.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사건을 할 때도요. 예. 아주 그 사건 직후에 하고 그 이후에는 가공되고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사표는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무구한 해석을 낳는 겁니다. 아, 경호처장도 흔들렸다. 이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방어에 나선 거다. 대통령실로서는 하등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사실을 계속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우린 사실 알았고 잘못해서 경질했다. 그러면 경질을 왜 합니까? 보수 지금 강성 지지층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정말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환호받았던 상황에서 사실상 대여를 이탈한 거예요. 예. 만약에 정말 경호처에 내가 나가서 긴급체포 가능성을 낮추고 오히려 나 하나 희생해서 당신들은 뭉치시오라고 할 거면 지금 차장처럼 안 나갔을 겁니다. 정말 그 선택을 한다면. 예. 그런데 본인이 더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 거예요. 본인도 법률적으로 이걸 다뤘던 직업을 계속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사실상 톤다운 하려고 하지만 이미 흔들린 대여를 바로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경질설이 나오느냐? 알고 봤더니 박종준 전 차장이 굉장히 처음에는 막 호위무사 자처하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지키겠다 막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엄청난 강경파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온건파였더라, 협상파였더라. 그런데 대통령이 원한 건 그런 방향이 아니었더라. 그래서 경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온 그런 거거든요. 경질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제 자체가 지금 박종준 처장이 이미 우리 조금 아까 영상을 보고 시작하지 예, 예. 않았습니까? 예.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실상 참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본인이 스스로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분의 어떠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저는 저런 영상 자체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래 경호처의 공채 출신이기 때문에 예. 더 강성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은 이쯤에서 물러나고 예. 그리고 김성훈 차장으로 하여금 후를 도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경호처장도 어쨌든 물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체포도 하자는 경찰들의 예, 이야기가 예. 있었고 공수처에서 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오히려 먼저 출석을 해야 차장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명분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는 처장과 차장 2명을 모두 소환했는데 예. 차장은 지금 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고 있지 않죠? 예. 가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박종준 처장 얘기했던 것과 같은 똑같이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신병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형태로 지도부가 무너지지 않고 김성훈 차장으로 하여금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로 먼저 본인이 출석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박성준 경호처장도 전 경호처장도 3차 소환 통보에 응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체포영장이 나올 거를 우려했고 마찬가지로 김성훈 경호차장도 지금 3차 3차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할 것이고 법원이 발부가 된다면 대통령을 체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김성훈 경호차장을 체포하러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쵸. 이게 근데 수뇌부 유지가 가능해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처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박종준 처장에게 질의를 하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 물리적으로 막았었던 이유들 그리고 예. 뭐 화기를 소지했던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박종준 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사실상 차장까지 긴급하게 소환해서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긴급 말씀드리는 체포해야 거예요. 될 필요성이 좀 맞습니다. 줄어드는군요.
왜냐하면 처장이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처장이 이미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 차장을 긴급 체포한다든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여기에 또 신병을 확보한다든지 예.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박종준 전 차장은 사직서를 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피의 사실 자체는 1차 체포 집행 과정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경호처장이었고 김성훈은 지금은 이제 처장 권한 대행입니다만 당시엔 차장 아니었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때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했던 것은 박종준 당시 처장이었었기 때문에 처장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면 차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 혹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 예. 이유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3차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경호차장까지 긴급 체포하거나 또 법원에서도 네. 그렇게 체포할 어떤 명분 명분이나 자체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된다. 낮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왜 또 나간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라면 경호차장이 왜 버티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본부장은 왜 또 자진 출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피의자 별로 보는 거고요. 지금 박종주 전 처장이 그러면 진실을 이야기했는지 그 상황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했는지는 당연하지만 여기 가담자들이 많기 때문에 크로스로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수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차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여러 관련자들 입을 맞추기 전에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 처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됐고 차장도 세 차례 되면 아마 본인은 이 체포영장이 본인을 향해서 발부될 거라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반대쪽에. 왜냐면 예. 그걸 가지고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디에 인신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지금은 똑같은 논리를 펴는 거죠. 처장도 나는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대통령을 지켜야 돼서 나갈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 말을 놓아버린 겁니다. 나갔으니까 이건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본인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차장은 이 처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경파로 분류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도 이른바 김용현 라인이라고 해서 이 강성한 목소리를 강경파가 내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숫자를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다수 구성원들, 경호처 직원들, 그 담당자들의 어떤 이런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경호처장은 지금 전 경호처장은 나와서 사직서를 낸 경호처장은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고 경호처장은 나오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제3인자라고 하는 본부장은 또 자진 출석한 상황에서 뭔가 액면으로 보면은 지도부 경호처 지도부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플레이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찰의 선택은 뭘까? 지금 뭐 버스로 다 막아놓고 철조망 쳐놓고 뭐 개인 확인도 다 소지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지금 오늘 토요일이에요. 네. 내일 일요일이고 또 다음 주는 또 이제 평일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정말 할까? 아니면 이 지금 수뇌부 조사가 있으니까 이 조사를 좀 계속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와해 작전을 써가면서 시간을 계속 조금 더 지연시키면서 뭐랄까 경호처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조금 와해시키면서 갈까? 이 시점과 방식이 좀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만약에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했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강성으로서 이게 체포영장이 곧 들어가겠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예상을 하실 수 있었을 오늘쯤에 것으로 들어가겠구나. 보이는데 체포영장 지금 긴급 체포를 전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경찰이 이번에 2차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호처에다 이야기한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초반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긴급 체포가 되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인물이 대통령의 명을 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 체포 그리고 지금 구속 기소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 경찰이라는 조직 내부를 굉장히 흔들고 감정적으로 격앙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어제 그 경호처장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막았을 뿐인데 우리 처장이 지금 긴급 체포가 됐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커지고 그리고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을 때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는 물리적 충돌이 더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어제는 그냥 귀가 조치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공수처에서 두 번째 영장 자체도 뭐 지금 정확한 일자는 나오지 않지만 꽤 길게 받았다라고 밝혀지고 3주 있잖아요. 정도 예, 받았죠. 한 설 정도까지 해서 예.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라든지 실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정계에서 나오고 있는 특검이라든지 이쪽으로 사건을 보내는 것이 다시 경찰로 재이첩하는 것보다는 면이 선다는 판단 하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합니다. 시간을 끄는 전략이라면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어느 쪽에 누구한테 더 유리한지 또 따져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내란죄의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는 것보다 탄핵 심판 자체는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여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쪽을 더 지지하시는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이 누더기 수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공수처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종준 전 네.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사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와 경찰 굉장히 심기일전하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어제 박 전 처장의 출석으로 인해서 허를 찔린 분위기긴 한데 그동안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 그동안 좀 2차 집행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공대가 수사 목적으로 투입된 전례가 있습니까? 현재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직무대행님께서도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국수본부장처럼 경찰 특공대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현재는 그 특공대 투입에 대한 검토한 적도 없고요. 국수본에서 요청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언제 이뤄질 것인가 또 이뤄질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불리한지 물으셨잖아요. 예. 당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리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장은 보통의 체포영장은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집행이 이제 제외되도록 돼 있는데 이 영장은 그 예외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예. 그렇다면 불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일주일이 아니라 비교적 넉넉하게 받아놨어요. 예. 지금 경호처는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일 겁니다. 500명의 인력을 나눠서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우리는 대략 어느 시점에 이 단행을 하겠다라는 건 플랜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공개하진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경호처로서는 항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력이 한 500명 정도 된다라고 하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겁니까? 와해 작전, 고립 작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사 작전을 펴는 거죠. 왜냐하면 피로도가 누적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예. 그렇다면 지금 설 연휴 전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지금 시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2주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불시에 뭐 새벽 시간대 단행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시야가 좁아져서 좀 위험하다라고는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건 공수처와 경찰이에요. 우리는 언제 불시하겠지만 당신들은 24시간 가동을 할 때 좀 지칠 때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루즈해질 때 우리가 치고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지금 가동 인력도 원래 수백 명 단위였지만 1000명까지 왜냐하면 4개 기관이 그 경찰 산하의 기관이 하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렇다면 누가 우위에 있을 것인지 언제까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은 못 받겠고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네. 거기에 응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궤변이고요. 어떤 피의자도 그렇게 수사받지는 않고 이 체포영장은 정확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을 세우는 거고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오히려 보수가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예우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허물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실패한다. 이걸 또 어물쩡 다른 단계로 넘긴다.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가 닿는 겁니다. 그럼 어떤 피의자도 동일한 똑같은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나도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버텨보겠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선택을 저는 수사기관이 해서도 안 되지만 할 가능성도 낮다고 어떻게든 봅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맞습니다.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근데 지금 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안에서 밖에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이렇게 버스로 막아놓고 이제 뭐 철조망을 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군사작전처럼 고립시켜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을 거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뭐 출퇴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외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외출을. 네,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조가 편성돼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은 피로도가 쌓인다. 예, 그런 거는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윤미 대변인 부위원장께서는 이게 좀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셨지만 사실 들려오는 얘기는 지금 뭐 경찰 특공대부터 시작해서 또 형사 기동대 이제 강력 범죄를 이제 주로 다루는 이제 형사 기동대라든지 마약 단속반이라든지 네. 이런 전국의 지방청에 있는 그런 강력계 형사들을 다 소집했다 국수본이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왜 우리가 가야 되지? 지금 여야의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있는 이 체포영장 집행에 왜 우리 경찰이 끼어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공공한 상황으로 가야 되지? 뭐 이렇게 일부에서 아직 뭐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강력계 형사들 동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선 지방청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일부 그럴 있어서요.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또 이번에 처음에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에 공수처에서 다음번 집행에 대해서는 경찰을 위임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찰에서 이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뭐 협조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때도 경찰에서 계속적으로 공수처의 어떤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란 수계로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과 공수처는 없고 경찰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조수사본부라는 것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 영장을 뭐 발부받아서 집행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주체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경찰이 지난번에도 이제 기동대가 앞에 있는 지지자들의 질서 유지를 한 것을 넘어서서 안에 들어와서 집행 영장 과정에 있어서 좀 협조를 넘어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하면서 되려 고발을 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도 거기에 봤을 때 이게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부에서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계속적으로 좀 무리하게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이 나중에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은 공수처는 몇 명 안 돼요. 지난번에 150명 들어갈 때 공수처 30명 그리고 경찰 120명이 들어왔거든요. 물리적 충돌은 분명히 경찰 측에서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공수처에서 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찰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이제 갖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윤 대통령 측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또 서부지법에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부지법에서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지금 법무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차관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계신 분들이 문제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는 게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 부분은 이렇게 잘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있어서 체포영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 이의 신청이라는 형태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의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자체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한 게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빠르게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헌재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오지 않고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반대 측에서 지금 수사기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언뜻 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좀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가 문제 없다 그러면 대통령 그렇죠. 측은 그럼 바로 대통령 체포영장에 측에서는 응할 수 있다 이거군요.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서 적어도 대통령 측의 이의라든지 이런 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해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대통령도 응한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종준 전 처장이 사실 어제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체포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맞게 그에 맞는 제3의 방식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장유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박종준 전 처장의 얘기는 만약에 제3의 방식을 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사에 응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말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박종준 전 처장 개인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저는 개인의 의견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통용되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체포영장은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응할 수 없고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예. 그러면 나가겠다. 그런데 이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요건도 다르고 무게감도 좀 다릅니다만 예. 사실상 집행을 하는 방식은 동일한 겁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면. 예. 거기에는 과연 순순히 응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있고요. 왜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법적, 정치적 책임 모두 다 본인이 부담하겠다 그랬어요. 국민 네. 앞에 약속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계엄이란 건 대통령 머릿속엔 일절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실의 공식 논평이었죠. 예, 예. 거짓말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리고 박종준 전 처장 예우를 찾는데요. 대통령이 국민한테 예의를 지켜야 국민도, 기관도, 국가기관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혼란상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현직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됐을 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절차를 본인이 체포영장은 안 되고 구속영장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거기에 휘둘려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라고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세우는 겁니까? 완전히 허물은 거죠. 이런 부분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저는 위험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 궤변들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늘어놓고 있는데 그럼 체포영장은 일절 안 된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은 순순하게 응할 것인가? 이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의, 저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선의가 아니라고 대통령의 생각합니다. 말을 알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헌재가 빨리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주면 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해결 방안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놓은 이른바 내란 특검에다가 이걸 이제 네. 통째로 넘기면 이제 네.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굉장히 좀 큽니다. 이제 관련된 영상을 잠깐 먼저 보고 두 분 말씀을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제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다음 주 14일 혹은 16일 정도쯤에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이 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 만에 뚝딱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에서는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신속하게 아주 초스피드로. 그래서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야 6당이 다 수용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정부도 이제 협조해야 됩니다. 내란을 빨리 하루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이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는가? 뭐 대법원장 추천이라든지 또는 뭐 계엄 선포부터 해서 시간만 특검 대상으로 삼자는 이 논란 좀 차후에 두더라도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좀 하지 말고 이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거기에서 뭐 소환을 하든 아니면 체포를 하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게 맞고 형사소송법에도 이게 집행이 안 되면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그 사유를 즉시 설명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외를 뭐 둬서는 내란 안 특검이 된다는 출범하니까 만약에 못한다, 내란 특검이 이렇게.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낸다면 거기에 넣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영장은 영장, 내란 특검입니다. 별개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효가 있고 준비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은 왜 필요하냐. 지금 윤석열 사실상 피해자 신분에 있는데 여러 관할 수사건 문제를 지연말단적인 걸 굉장히 부풀려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일거에 해소하는 게 사실상은 특검인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실제로 의지가 있고 계엄에 대해서 잘못하고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는 그 국민들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부합하는 건 특검을 받는 거예요.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 또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민주당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걸 다 수용한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수사 인력도 줄이고 기간도 줄였고요. 예. 더 법무부 차관도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내놔는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럼 임명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비토권도 우리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위헌적이라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제거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부 인사도요. 이것조차 받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로 만든 내란 특검이 어쩌면 해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그건 그거고 체포영장 집행은 집행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쪽이 저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영민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야 6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제3자 추천까지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 정도 되면 받아줄 만한가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먼저 준비를 하고 예. 그 이후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특검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었던 부분, 특히 추천인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향적이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한 것, 그리고 비토권에 대해서는 삭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한정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의 그 대상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란 특검이라고 이름을 한 것처럼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특검 자체에 있어서의 시간적으로 계엄 전후에 시간적으로 붙여서 그때의 사건들로서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시간이 계엄 선포를 하고 난 6시간. 지금은 6시간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년 전도 돼요. 그러니까 계란 그러니까 모의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지금 그 공소장에다 부분에 썼던. 있어서는 아마도 민주당과 나중에 협의를 하게 되면은 예. 뭐 과거에 준비를 했었다. 11월 정도부터 준비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선 추가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뭐 수사를 하다가 별건이 나왔을 때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민주당도 결국에는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특검은 빨리 끝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래야겠죠. 것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뭐 170일 얼마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수사 범위가 광범위해졌을 때는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예,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명성을 가지는 데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 이미 법안을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지금 법률자문위원 측에서 만든다고 이야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나오면 그 이후에 협의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 내란 은폐법이다 이런 막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6시간에 법문에 한정하는 부분에 이렇게 대해서. 수사의 범위를 언제부터 6시간까지의 일만 들여다본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수사하는 거는요. 예. 그렇다면 예비 음모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한 착수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다만 이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심지어 6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예. 언제부터 준비가 됐고 그 사회에 어떤 정황들과 이런 범죄 혐의들이 있었는지는 안 들여다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얽매일 게 아니라 저는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민주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간을 지체하는 건 정말 이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전격적인 협의도 가능하고 민주당 내에도 이런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수 응답자들의 과표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결집은 제가 보기에는 곧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 날조로 모래성을 쌓아봤자 화상일 뿐이며 내란 수괴와 공범들을 단죄하라는 민의를 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이 계엄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이제 주목하시면서 어떤 반대급부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 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한 45%가량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나오는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여론조사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당 지지율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 약간 보수적인 어떤 국민들이 다시 결집하는 게 아닌가, 여당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 국면을 갖다 해결하고 또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체포영장으로 어수선한 정치권 분위기 두 분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제 굉장히 외신 기자들도 만나고 뭐 국내 언론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계엄에 했던 이유, 또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오히려 민주당 쪽이 내란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인지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윤곽근 이제 대통령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 계엄이 실패로 끝날까 걱정이 크다. 계엄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즉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정의 발목 잡기,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자성을 민주당이 좀 자성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가 좀 모이고 보수가 결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인데, 그런 것들이 실패로 무의로 돌아갈까 걱정이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외신 기자들한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까 걱정한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 국민 정서에 어느 정도 이게 와닿을까? 외신 기자들은 또 어떻게 저 말을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대변인단이 대통령 개인의 어떤 사법적인 사안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일종의 대변인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알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가 되어야지 지금 뭐 계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발언의 그 종류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점을 일단 먼저 지적을 해두고요. 그건 대변인이 해야 될 거지 변호인단이 할 건 아니다. 변호인단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 점을 먼저 전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류의 발언은 사실 여태까지도 그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고 더더군다나 실제로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반대 세력은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치를 통해서 지평을 넓혀가면서 뭐 상대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요. 군을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일거에 척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계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자체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계엄이 실패한 건 아니다. 이 혼란이 넘어가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3시간 만에 멈춘 계엄이 실패를 한 것은 아니다. 관련해서 영상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실까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적어도 입법 독재, 탄핵, 폭주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좀 더 심각한 것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겨서 이것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은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실패라는 개념이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해제 요구 의결을 하면 해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만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알리고 극복하려고 하는 예, 참 헷갈립니다. 3시간 만에 끝난 계엄은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윤곽근 변호사의 말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지나가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계엄이 되는 겁니까? 실패한 데라는 성공적인 계엄이고 평화적인 계엄이다. 뭐 이런 궤변이죠. 실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예. 본회의장에 그렇게 빨리 들어가서 계엄 자체를 해제하지 못했더라면 예. 그러면 정치 활동 모두 금지되고 국회 활동도 금지되고 모든 집회, 시위, 언론 출판 다 포고령으로서 제약하고 어기면 다 뭐 구속한다, 처단한다는 표현까지 썼지 않습니까? 예. 그랬으면 온 전국에서 계엄 해제하라라는 요구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발표했을 것이고 실제 만약에 군인들이 대통령이 지금 150명 안 됐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 국회의원들 심지어 총을 쏘아라까지 명령을 했고 도끼를 써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숴서라도 끌어내. 자, 과연 이것이 평화적인 계엄이냐. 만약에 그것이 실제 성공했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유혈 충돌로 희생이 됐을까. 예. 이걸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명령을 받았던 사령관들이 각 기수장에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내란을 저런 식으로 평화적 계엄이니 성공한 계엄이니 국회에 경고를 주려고 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거짓말과 궤변으로 탄핵을 피해보려는 내란 수사를 피해보려는 이런 것은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미국에 이제 저희 뭐 MBN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일부 언론들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좀 가까운 보수 단체의 그 이제 부부 뭐 슐렛 부부라고 하는데 이 관계자들이 이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직후에 이제 한남동 관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굉장히 지금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이런 계엄을 유도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공감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라든지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과 걔를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요. 예. 그 미국의 입장은 이미 명확하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 직후에 그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골드버그 대사가 한국을 이임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이제 떠나는 시점에 한국에 와서 어떤 말들을 하고 갔는지 이거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분들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직무정지된 상태의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떤 소감을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미국의 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셜로라고 하면은 아주 학을 떼는 국가입니다. 그것이 그 연방,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된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회동 하나를 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뭐 대단히 섣부른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견강부에 가까운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떠나는 민주당 정부는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새로 등장하는 트럼프 신정부 2기 정부는 오히려 대통령 편을 들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일부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미국의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좌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무부에 굉장히 많은 그 관료들과 전문가 집단이 포진해 있고 그들이 사실 한반도 정책과 또 동아시아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렇게 뭐 외신과 기자회견도 하고 연일 여론전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최근 이제 정당 지지도가 나왔거든요. 한국갤럽에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4% 그리고 민주당이 36%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상당히 갭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에 새누리당의 대응이라는 것이 상당수 많은 의원들도 탄핵에 찬성을 했고요. 또 탄핵이 되자마자 거의 속수무책이다 할 정도로 사과와 반성 이런 기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들이 결집하고 싶어도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계엄 해제되고 탄핵 소추가 되고 난 이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3주가 되어서야 어제서야 겨우 기자들 앞에서 사과할 정도로 계엄 자체는 잘못됐지만 탄핵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또 탄핵 심판 자체도 상당히 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고 내란 수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한다든지 질질 끌란다든지 이런 그 방해를 하는 정치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국민의힘의 특히 강경한 지지자들 우리가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면 잘하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는가? 기각이 될 수도 있는가라는 좀 기대감 하에서 국힘의 당 지도부가 민심과는 크게 떨어졌지만 강경한 국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어필이 돼서 여론조사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반응한 결과다. 보수층이 과표집됐다라는 이제 민주당 주장과 괴를 좀 같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의 측면에서도 대응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저 여론조사가. 크게 보면 이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의 상당히 제거한 그런 이후에는 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후에는 좀 더 유연하게 당의 대응들이 갔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가 한동안 또 나왔었고요. 또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정된 안을 냈지만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이라든지 수사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최소한 탄핵에 찬성했던 여당의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뭔가 자꾸 성과를 보여주고 여야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는 함께 한다라는 그런 좀 유연한 전술이 성과를 거뒀으면 좀 더 차이가 계속 유지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의 강경 일변도의 대응 부분에서 일정한 수정을 요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층은 보수층대로 좀 결집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너무 이제 압박을 가하는 강경 일변도 정책이 조금 이제 실망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보수층이 결집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결집을 했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수 지지자들을 끌어안고 호소하고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좀 통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보수 결집 현상은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만들어준 겁니다. 앞서 나왔던 그래픽을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래픽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12월 내내 계엄 선포 이후에 저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한 원인 그리고 다시 반등한 원인이 사실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권력의 자제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즉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비상계엄 이전에 야당은 탄핵소추권을 계속 남용하고 또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제의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이 모두 권한을 극한까지 행사하는 그런 정치를 봐왔습니다. 그러다가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아예 초과해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 지지율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급락을 했어요. 자, 그랬다가 갤럽에서 저 마지막에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꺾여 올라가는 부분, 저게 3주 만에 조사가 나온 겁니다. 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그 3주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덕수, 줄탄핵, 내란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로 해서 대행의 대행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소추로 해서 줄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겁박을 했고 그리고 내란죄는 법률적인 주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헌재에서 철회하겠다고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권력의 자제와는 매우 거리가 멀고 또다시 권한을 극한까지 사용하는 정치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락했던 원인과 정반대를 민주당이 똑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자리로 반등해서 올라온 것이다. 즉 이 보수 결집 현상은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는 이제 또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헌재 심판도 있고 여러 가지 내란죄 수사도 있으니까. 근데 이 추세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또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이렇게끔 국민의힘 지지율을 탄핵 이전 상태로 되돌릴 정도로 혁혁한 공이 있다면 민주당이 계속 소위 말해서 뭐 엑스보를 찬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계속 민주당이 저 강경 일변대로 계속 저렇게 나가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탄핵 찬성 여론보다 지금은 탄핵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 60%까지 높아요. 물론 그것도 70%에서 떨어졌지만 그러면 이게 역전될 수도 있느냐? 중도층의 이 탄핵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또 앞질러 갈 수 있느냐 추세적으로 민주당이 계속 저렇게 강경 일본대로 가고 소위 말해서 엉뚱한 볼을 찰 때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것은 아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그 조기 대선에서의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국민의 선택으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반대 자체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질러 가지는 않을 거다. 그것을 흔들 정도로는 되게 어렵다고 보여져요. 아무리 민주당이 잘못해도. 현재는 지금 탄핵 찬성이 그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64%, 반대가 32%. 그러면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수 있을 정도는 되게 어렵고 다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일방통행식 정치, 독주 정치, 겁박 정치가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지지율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갤럽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보시면은 그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32%로 그 3주 전 조사보다 5%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저 추세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재명 대표 37%는 지난 대선 이후로 지금까지 갤럽이 실시한 그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고점입니다. 즉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걸 지금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방통행식 정치, 독주 정치, 겁박 정치가 반복되면은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 이것이 명확관화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런 길을 간다면은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그 말에 어울리는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지르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혹여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의 부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 이 정도 들으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나 그 강경파 라인에서는 좀 섬뜩하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송 대변인께서 희망사항을 좀 강조하셨는데 희망사항입니까? 지금 오늘도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 70%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떨어졌어요, 60%로. 물론 뭐 떨어졌지만 갤럽 여론조사. 예, 떨어졌지만 당분간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인용, 파면 이렇게 결정될 때까지는 좀 오르락내리락이 있을 겁니다. 당의 대응에 따라서. 그러나 크게 보면 대통령의 경험은 잘못됐고 위헌적이었고 내란이다라고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나 민주 의식 수준에서는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된 후보 중에서 또 유력한 후보 중에서의 비호감도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훨씬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선한 이미지를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이 17년도 3월 중순에 즉 대선에 딱 2달 앞두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비호감도가 51, 호감도가 47이었습니다. 그때 대선이 2달 앞두고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이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문재인 후보가 앞섰지만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죠. 그것은 상대당에 강경한 지지층들이 집중적으로 유력한 후보에게 견제하는 심리에 의해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선 결과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헌법재판관의 추가 2명 임명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의 뭐 99.9%다라고 이제 확정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4월 말 대선이냐 5월달 대선이냐라고만 남은 상황에서 대선이 이제 임박했구나.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층, 특히 강경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 심리가 발동된 결과 그렇게 비호감도가 갑자기 이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의 대응은 헌법재판관의 2명의 임명으로서 이 탄핵 국면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미 국면을 지났다. 즉 탄핵은 이제 명백했었다라고 보고 그러나 중도층을 향한 뭔가 안정적인 이미지 또 민생도 같이 챙긴다. 또 성과를 이룬다. 또 필요하면 여야 협상을 한다. 그래서 성과를 이룬다라는 그런 유연한 부분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시기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거를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민심을 다시 아우르고 좀 뭔가 이렇게 통합적인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좀 이선으로 물리고 뭔가 좀 국민에게 그런 이미지를 좀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우리 최 의원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당 분위기는 강경파들이 그냥 쭉쭉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당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헌법재판관 2명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강경 1번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실제 그렇게 강경하게 안 갔으면 헌법재판관 2명은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이나 또 성공했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 계엄 이전에는 중도 확장 외연 전략으로 많은 중도적인 인사들도 만났고 또 검투세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한 그 정책을 또 우리가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민생 안정이나 또 경제 안정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좀 신경을 바싹 써서 성과를 낳을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자,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요. 보여드린 화면은 지난 12월에 이제 계엄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이제 국무위원들한테 사과를 요구했는데 유일하게 김문수 장관만 앉아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보수층에게 어필이 좀 됐던 걸까요? 이번에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고 보수 주자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선두를 달리게 됐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 이 후보 명단에 나왔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2월 3주차 그 직전 갤럽 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2%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8%가 나왔으니까 껑충 뛰었네요. 6%가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 6%가 어디서 올랐는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이 12월 3주차 갤럽 조사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 각자의 정치 성향을 응답을 할 때 예.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26.5%였습니다. 그리고 진보가 35.5, 중도가 35였는데요. 예. 이게 1월 2주차 조사로 오면은 보수가 33이 됩니다. 즉 6.5% 정도가 늘어납니다. 즉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자신을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성향을 밝기를 주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이지만 여론조사 응답을 좀 꺼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가 지금 1월 2주차 이번 조사에 와서는 다시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트리거가 된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 내란죄 법률적인 주장을 탄핵 심판에서 제외한다든가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라고 자신을 응답한 사람들이 6.5% 정도가 늘어났는데 예. 김문수 장관을 차기 정치 지도자로 꼽은 사람들이 6%가 늘어났습니다. 대체로 그 늘어난 비율이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 탄핵에 반대하면서 여론조사로부터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저 대안으로서 이제 김문수 장관을 찾고 있다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가설로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쭉 추세가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탄핵과 그리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예. 이 조기 대선 국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2017년 대선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즉 탄핵 심판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유권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진영이 대선에서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선거에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또 중도 확장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까지 매우 현실적인 고려를 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 예. 다만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응답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과 시간이 좀 흘러서 그렇습니다. 대선 탄핵 국면은 심판 가면 이후의 또 상황은 달라질 다를 거다.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여기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 사는 모습도 이제 그래서 뭐 1월 달에 이제 다시 정치 현안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혹여나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지금 탄핵에 반대하고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서 광화문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한동훈 전 대표가 혹여나 정치에 복귀하면 온전히 다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언제 어떻게 복귀할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정치를 그만둔다고는 하지 않았으니까 복귀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치에 복귀를 해서 조기 대선에 등판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도 모든 국민의 마음을 감싸 안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비단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까지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분열을 다시 봉합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정치인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이게 정말 시나리오인데 이제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뭐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전 대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구도로 가면은 이번 대선도 지난 대선 때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누가 더 싫으냐 그걸 가지고 투표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돌아오는 그 대선도 아마 그렇게 되는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한동훈 대표는 뭐 탄핵에 찬성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에서 상당히 입지가 좀 좁아지고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의식이 제대로 발동되는 당이라면 탄핵에 반대했던 개혁을 옹호했던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후보를 내서도 안 되고 또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후보가 되는 것은 예. 자멸의 길로 갈 뿐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꼭 어느 인사가 좋다라고 보다는
탄핵에 찬성했던 기본적인 민주의식을 가진 후보가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도 맞고요. 그것이 오히려 득표에도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후보들 중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도의 국민들이 70%가 탄핵에 찬성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느닷없는 계엄 자체를 막지 못했고, 또 그 뒤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들이 너무나 퇴행적이고 심지어 거부적인 모습까지도 보이는 그런 그 한국 정치 자체를 퇴보시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 당의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는 데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입지가 또 지형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모릅니다. 현재 재판소의 이제 결정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여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일까요?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이 보수 지지자들을 좀 끌어안는 행보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이야, 참. 윤상현 최고래요. 윤상현 최고. 이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아유, 감사해. 아니, 그래, 본교에 또 갔다 오시고. 이 다음 대통령은요,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내가 윤 의원한테 물러줘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성스러운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있는 그 모습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민전 의원이 독재 정권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 빗발치는 비판의 기자회견을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십시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광훈 것 목사 만나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백골단으로 불리는 이제 청년들을 막 국회 기자회견에 불러 세워서 이제 주선을 했다는 이유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 의원께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예, 정말 짧게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자리와 언행이 갖는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하시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도 백골단이 웬 말입니까? 정말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예. 80년대에 그 백골단의 악몽을 다시 회상시키는 일이어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김민전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퇴 정도로 저것을 책임져야 될 만큼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인 의원님. 예, 계엄을 옹호했던 그 김문수 장관이 저렇게 급부상하고, 김민전 의원 백골단을 국회에 부르고, 또 윤상현 의원은 거구에 지지자들 앞에서 90도로 절하고, 권성동 의원은 김민전 의원의 사과했으니까 징계 안 하겠다 하고, 이런 모습은 저희 당에는 솔직히 땡큐지만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퇴행적인 모습이고, 저래서는 절대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